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이녀 중 막내로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 보호가 필요한 선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지만 성년이 되면 너희들 앞가림을 직접 해야 돼. 한마디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이건 부모 욕심도 아니고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성년이 되면 지금처럼 뭐 해주세요, 뭐 필요해요가 아니라 모든 걸 스스로 개척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버지 말 새겨들어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늘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어린 나이엔 저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먼저 성년을 맞이한 형제들을 보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언니도 오빠도 공부를 제법 잘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형제들이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대학 입학을 했고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스스로 벌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이 분명 있다는 것을 저희 형제들은 알았기에 군말 없이 따랐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으니 말이죠. 저희 집안은 아버지의 고정된 철학이 있을 뿐 굉장히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단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려 노력할 때에 한해서 말이죠. 먼저 본인들의 삶을 개척하는 형제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인 저만 나이 터울이 있는 편이라 이미 졸업을 한 형제는 취업까지 했고 그 모습을 모두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켜봤습니다. 하루는 서울서 대학을 다니던 친오빠가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졸업인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개월만 저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 자리를 구하자니 영 시간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적당한 생활비만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림없는 소리다. 다 큰 성인이 누구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해? 더군다나 내가 쓸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지. 왜 그걸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이런 모든 변수까지 다 책임지는 게 네 인생이고 앞가림하는 거다. 살다 보면 지금 이 변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변수들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한테 찾아와 도와달라고 손 벌릴 거야? 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방법은 다양하다. 꼭 부모가 도와주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야. 네, 아버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버지는 너희들보다 더 굳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냈다. 그래서 지금의 아버지 모습이 있는 거야. 겪었던 그 순간엔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현명하게 스스로 해결하고 지나서 보니 아무것도 인생의 큰 발판이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부모한테 기대 버릇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생각을 해. 솔직히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큰오빠는 공부에 뜻이 있던 사람이라 졸업 후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기숙 생활을 하며 공부만 했어요. 졸업한 후 바로 취업이 어려웠던 것도 들어보니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 신중했던 겁니다. 오라는 곳도 있었지만 말이죠. 졸업을 했기에 나와 살아야 했고 그간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자취집을 마련하느라 여윳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딱 3개월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다 생각한 큰오빠는 그 3개월의 생활비만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단칼에 거절당했고요. 큰오빠는 이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뻔히 자취방 구하느라 돈 다 쓴 거 아시면서 그 3개월 생활비라 해봤자 내가 얼마나 쓰겠어. 부모고 자식인데 솔직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 부모한테 손 벌릴 일 있겠어? 전혀 없지. 딱 3개월인데 그걸 또 안 해주시네 진짜. 그러게, 나도 이건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오빠 괜찮아? 언니는 여윳돈 없다고 하지. 언니도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살기 빠듯하겠다. 그렇지. 어,
혹시나 싶어서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봤는데 걔도 지금 지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에 대고 돈 좀 3개월만 빌려달라고 하기도 뭐하더라고. 막내 너 봤지? 아버지 진짜 지독하신 분이다. 너도 잘 준비해. 물론 네가 성년이 되면 형제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다마는 단단히 준비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하시던 말씀이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말 큰오빠가 힘든 상황인데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한편으론 큰오빠의 말처럼 저도 성년이 된 후 상황을 단단히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자식들을 위해 부모가 대단히 헌신하진 않았습니다. 말에 모순이 있긴 하지만 자식들 먹여 살리겠노라 헌신하는 부모는 있어도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해주진 않았어요.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걱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놔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안의 장남이나 유일한 아들인 경우에야 어화둥둥하며 다 해주던 부모는 있어도 말이죠. 특히나 저희 집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주긴 했어요. 형제들이 저렇게 공부에 뜻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부모님의 노력과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했죠. 다만 모든 것을 해줬으니 성년이 된 이상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시는 것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유년 시절 친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엄격하셨던 분이셨죠. 자식들보단 본인의 행복한 삶이 우선이셨던 분이셨는데 그 밑에서 자란 아버진 독립적으로 뭐든 다 하셨어야만 했어요. 더군다나 첫사랑인 어머니를 만난 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 어머니를 얻기 위해서도 밤낮 없이 일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친할아버지는 여유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성공한 자식만 내 자식이다라는 사상이 있으셨던 분이라 오히려 성공을 하고 얼굴을 보여야 돈이라도 쥐어주셨다고 해요. 아버진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 결과 아버지를 이렇게나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만약 그때 친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아버지 모습은 없었을 거라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딱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의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셨거든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홀로 성공해서 동네에서도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분이셨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뜻을 매우 존중했고 강요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점점 시간이 흐르며 성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전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형제들처럼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런 사실을 부모님도 알고 계셔서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막내 넌 내일 모레 성년인데 어떻게 살 생각이니? 공부 쪽으로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물어본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많은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그렇구나. 네가 막내라 그런지 유독 걱정이 되네. 막내라고 해서 형제들이랑 다른 대우가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장남도 장녀도 절대 안 도와준 게 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말고 뭐든 하나라도 시도를 해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씩 부딪히기 시작하면 결과가 있을 거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전 모르겠었죠. 성년이 되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곧 성년이 되는 걸 아는 형제들이 오히려 연락이 왔죠. 막내 너 서울로 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직도 뭐 할지 결정 못 한 거야? 차라리 대학을 가지 그랬어. 공부라도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 막내야, 당장 돈 한 푼도 없지? 우선 언니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집 구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너 아직 어려서 위험하니까 언니 옆에 있는 게 좋겠어. 형제들은 저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연락을 해왔고 마음은 한편으로 편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이렇게 형제들이랑 나이 터울이 있어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형제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 어떻게 나가서 산 걸까 싶었어요.
또 형제들은 할 수 있는 걸 도대체 왜 저만 못하고 이 모양일까 싶어 자책도 했습니다. 성년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진 제게 말씀하셨어요. 막내 이제 나가니 언제 어떻게 뭘 할 건지 계획을 말해주던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허송세월 살듯 시간만 보내는 건 안 돼. 한 달이면 충분했다고 본다. 네, 아버지.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나가는 날이에요. 당장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나가서 어떻게든 자리 잡고 연락할게요. 나름 당당하게 말을 내뱉으며 언니네 집으로 나왔지만 제 방황은 한 달이 아니라 무려 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냥 놀 수는 없으니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반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늘 도움을 주려던 형제들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막내 너 언제까지 설거지만 하고 있을 거야? 네가 이제 20살인데 그 좋은 청춘을 왜 식당에 박혀서 설거지만 하면서 보내고 있냐고. 형제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린 아무것도 없이 도움도 못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내 넌 해준다는데 도와준다는데도 왜 못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 막내야. 이건 오빠 말이 맞아. 우린 아무것도 없이 서로 사는 게 지옥이라 돕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인 줄 모르겠다. 지금 네 나이에 설거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평생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나 해주면서 살 거야? 정말 나도 답답해 미칠 노릇이야. 나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걸 어떡해? 누군 좋아서 매일 설거지나 하고 있겠어? 허송세월 보내는 게 나도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일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모아두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언니 오빠가 나 도와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그친다고 없던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나한테 이러지 마. 솔직히 정말 서운하기도 했어요. 성년이 되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제 앞길을 차라리 누군가 정해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반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소식이 없는 절 너무 걱정하셨죠. 전 이걸 다 알면서도 못 들은 척했고 모른 척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형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 땅에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습 방문을 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자리 못 잡고 있는 막내를 보러 오신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일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가보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너무 뻔해서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사는구나. 둘째가 이렇게 꾸리기까지 고생 참 많이 했겠다. 대견하다. 힘든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하도록 하고 막내는 왜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니? 결국 부모가 오게끔 만드는구나. 아직 자리 못 잡았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들 모두 결국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는 거 잘 알지만 자꾸 이렇게 재촉하고 다그칠수록 부담감만 커져서 더 갈피를 못 잡겠어요. 저 답답한 것도 다 이해하니까 그냥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2번 다시 막내 너한테 다그치지 않을게. 생각해보니 자식들한테 독립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해놓고 내내 간섭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네 인생이니 스스로 알아서 잘 살도록 해. 부모 보러 고향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너희들. 차라리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죠. 부모님은 한참 동안 저와 언니가 사는 집을 둘러보셨고 옅은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가신 후 오랜만에 근처에 있던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에 지나다가 우연히 미용실에서 시선이 갔는데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용실 안에서 머리를 하고 있던 여자 손님을 봤는데 눈길이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이지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인형 같은 여자가 앉아있는데 계속 힐끔거리다 저도 모르게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내내 그 여자 손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세상 태어나서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죠.
제가 한참을 기웃거리며 쳐다보니 그 여자 손님은 제게 그랬습니다. 저기 왜 자꾸 쳐다봐요? 혹시 저 아세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우셔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쳐다봤습니다. 불쾌하셨죠? 죄송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망함에 거듭 사과를 하고 나가려는데 바로 그때 미용실 원장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이봐요, 아가씨. 잠깐 멈춰봐요. 드디어 찾았다. 그렇지. 어디에 꽁꽁 숨어있다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러게요. 제가 봐도 원장님 찾으신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저를 보면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들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원장은 제게 말했죠. 아가씨, 나랑 같이 미스 코리아 준비하자. 미스 코리아 알지? 내가 건들면 무조건이거든. 이번에 느낌 가는 아가씨가 없어서 내내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발로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고마워요. 여기 이연이도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야. 미스 코리아만 되면 아가씨 인생 바뀌거든. 제가 미스 코리아를요?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나가는 거지. 전 너무 평범해서 자격 미달일 텐데 어떻게 나가요? 본인이 얼마나 보석인 줄 몰랐구나. 나 믿고 따라와봐. 알겠지?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하지만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한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너무 큰 욕심일 것 같아 자신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는 것보다 제 인생에 정말 값진 경험이 아닐까 싶었네요. 남들이 곱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해도 전 인사치레라 생각했지 스스로 빼어난 외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는데 미용실 원장님과 여자 손님의 말을 들을수록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자 손님은 집안 자체가 매우 가난해서 여유가 없었는데 미용실 원장을 만나고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후부터 돈도 많이 벌고 차도 끌고 다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집도 구했다고 했죠. 이 모든 말을 들어보니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발굴해낸 미스코리아만 해도 셀 수 없었기에 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원장님의 말만 듣기로 다짐했죠. 그렇게 준비하게 된 미스코리아는 과정 자체가 정말 힘들긴 했어요. 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선 신체 관리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건강하고 매력적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뿐 아니라 충분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까지 내내 지켰습니다. 지금이야 다이어트 식단이라 해서 잘 나오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살 안 찌는 음식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먹고 버텨냈습니다. 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미스코리아는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내면적 성장과 마음가짐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태도와 표정을 유지하는 연습도 쉴 새 없이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결국 대회 당일날 많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될 것이었기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흡수해야 했죠. 신체 관리와 내면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끝으로 무대 매너와 워킹 연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주목을 받으며 걸어가야 하는 큰 무대에서 모두가 제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했거든요. 제 몸매가 돋보이며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워킹 연습을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내내 했어요. 미용실 원장님의 특훈을 받으며 말이죠. 볼펜을 입에 불고 미소를 지으며 워킹을 하며 이때 허리 라인과 엉덩이 라인을 살리고 배에 힘은 꽉 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워킹할 수 있도록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워킹했습니다. 또한 워킹의 끝에는 무대에서 보여질 자연스럽고 여유로우면서 아름다운 표정이 필요했어요. 표정 연습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모두가 절 주목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전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저만의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했는데요.
미용실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취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 연습을 모두 완료하면 이젠 다른 연습들을 해야 했죠. 미스코리아라고 해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과 언변 능력도 보며 중요한 심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미용실 원장님이 돌발 질문을 하면 전 여유롭게 답변을 하는 연습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이른 오전부터 새벽까지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지만 부끄러움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결국 오해를 사기도 했죠. 너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르바이트 끝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집에 들어와? 그리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질 않나? 너 뭐 하는 거냐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래? 일하는 거 시간 늘려서 그래. 사람 하나 더 구한다는 거 그냥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그게 지금 말이야? 너 진짜 뭐 거기에 뼈 묻고 설거지만 하면서 살 거야? 일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뭐 하는 거야, 정말. 언니가 걱정하는 거 다 아는데 저번에 아버지랑 우리 얘기했잖아. 나 좀 그냥 냅둬줘, 제발. 미스코리아 준비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할까 싶다가도 확실히 된 것도 아닌데 설레발치기 싫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결국 오해를 사고 말았죠. 언니 눈에는 제가 밤늦도록 놀러 다니는 철없는 막내 동생으로 보였을 거예요.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언니 시선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럴수록 제가 미스코리아에 나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욕심이 생겼고 이 악물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능력자였던 미용실 원장님이 계셔서 의지하며 할 수 있었어요. 거울만 보이면 수도 없이 연습했고 잘 때 빼고는 정말 이거 하나 보면서 최선을 다해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된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대회 당일이 되었을 때 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미스코리아 대회 있는 거 알지? 사실은 여태 그거 준비했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면 좋겠어. 뭐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 여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 게 다 미스코리아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야? 언니한테라도 솔직히 말을 하지 그랬어. 이걸 대회 당일에 알려주는 사람이 어딨니? 가족들은 정말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응원을 받고 갈 수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미용실 원장님께서 내내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우리 여태 정말 준비 잘했잖아. 그렇지? 긴장은 티를 내선 안 돼. 무조건 자신감 갖고 무대에 올라야 하는 거야. 너의 그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얼굴 표정에 티가 날 거고 그게 바로 네 매력으로 보일 거야. 알겠어? 그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까 네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무대에서 날아봐. 온몸에 딱 힘주는 거 잊지 말고 특히 배에 힘 빡. 알겠지? 네, 원장님. 이상하게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미소도 나오네요. 저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즐기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대회 당일날만 떠올리면 덜덜 떨렸었는데 신기하게도 당일에는 떨리지 않고 그저 신이 났습니다. 함께 출전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너무 떨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 그 사이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들떠서 실수하지 않도록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심호흡을 충분히 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참가자들과 조금 동떨어져서 시끄럽고 다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1년여간 준비했던 모든 것을 무대 위에서 뽐냈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선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눈물이 어찌나 많이 나오던지 감사한 사람들 얼굴들만 떠올랐습니다. 전 미스코리아 대회를 통해 얻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아름다움을 보이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건강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제 삶은 미용실 원장님 말씀처럼 완벽히 바뀌었죠. 잡지, 표지, 모델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터뷰와 탤런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지는 따로 있는데 선인 제가 더 바빴어요.
이 모든 것이 감사했고 신기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종종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제가 방송에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저희 집안 경사였고요. 자식 자랑을 하는 줄 몰랐던 부모님은 내내 전화를 돌리며 자랑을 하셨죠. 그래, 잘 지내지? 이번에 미스코리아 대회 봤냐? 거기 우리 막내가 이번에 선으로 딱 뽑혔지 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애가 마음도 건강하고 단단해서 뽑힌 거지 뭐. 아무튼 조만간 한번 보자고. 집안의 골치에서 한순간에 집안의 자랑이 됐고 가족들이 절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다만 미스코리아의 기쁨도 잠시였고 제가 전문 탤런트가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관심도 순식간에 꺼졌어요. 한평생 미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저는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미스코리아를 준비하면서 했던 관리나 평소에 하는 관리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떠올랐어요. 실제로 길을 가다 저를 알아보시면 다들 물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저는 저만의 뷰티숍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돈으로 뷰티숍을 차렸고 미스코리아 선이 매일같이 하는 관리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매출은 기하학적으로 올랐어요. 매출이 쭉쭉 오르면서도 전 드디어 제 일을 찾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미스코리아 때도 정말 뿌듯했지만 그때보다 뷰티샵을 차렸을 때 더욱 행복했죠. 이제야 정착하고 쭉 일을 할 수 있는 제 직업이 생긴 것 같아서 말이죠. 뷰티샵을 차려 성공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가장 기뻐해줬고 주변 지인 영업도 많이 해줬어요. 샵 위치가 강남 노른자 땅이라 월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었지만 그만큼 매출이 높았거든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을 만질 수 있게 됐고 이 공은 가족들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과 성년이 된 후 자리 잡기까지 절 돌봐준 형제들에게 들렸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형제들은 모두 가정까지 꾸렸고 이제 제게 남은 숙제는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혼인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보면 눈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다가오는 이성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첫인상이 무척이나 따뜻하고 좋아서 꽤 긍정적으로 상황을 끌고 갔었어요. 한참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직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의사예요. 의사 집안 출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전 작은 뷰티샵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라는 말을 듣고 전 애진작에 이 자리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뷰티샵 원장이라고 말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겸손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죠. 제가 의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의사 집안 아들의 대를 이어 한 병원에서 부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잘 사는 집안임이 틀림없었죠. 그것도 강남에 있는 병원이었으니 분명 저 부자 집안에서 저를 싫어하실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처받을 거고 이뤄지기 어려운 관계라면 더 진전이 없기를 바랐어요. 마음조차 주지 않았고 대충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내내 그는 연락을 하며 끝없는 구애를 펼쳤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전 저희가 좋은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 솔직하게 말할게요. 강남 병원에 대를 이어 부자가 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다라는 말을 듣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안 봐도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겠는데 저희 집안은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부족한 집안도 아니고 흠잡을 거 하나 없는 저희 집안이 괜히 비교당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끝이 보여서 애초에 시작조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시죠. 제가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죠. 저희 집 그렇게 대단한 집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만 좋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의사라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 아닐까요? 다른 거 말고 제 마음만 봐주세요. 그는 제 거절에도 끝없는 구애를 펼쳤고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연애였죠. 그와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리도 안정적으로 잡은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혼해서 함께 산다면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연애에서 결혼으로 마음이 기울었을 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같았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참 선하고 착한 사람, 든든한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 전 그저 기뻤습니다.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그와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이전부터 의리의리한 집안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그런지 왠지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예비시댁은 제가 상상한 것만큼 참 대단한 집이었죠. 집안 내부가 보이지도 않는 높은 담벼락에 큰 대문이 있었고 들어서니 푸릇한 잔디와 나무들이 가득한 마당이 보였죠. 총 2층으로 지어진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옆에 서서 밝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는데 영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민망함에 쭈뼛거리고 있을 때 그가 자연스레 주방으로 안내를 해줬고 모두 식탁에 앉았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한 밥상 앞에서 전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었고 제가 예상한 대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과 달리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싶어 제가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잘 살 수 있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딘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고작 그 몸뚱아리로 꼬시려 들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같은 불려시 떼내려고 불렀다. 내 의사 아들을 그 몸뚱아리로 꼬시니 좋디?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실제로 보니 산티도 이런 산티가 없네. 딱 네 몸 굴리는 수준이랑 생긴 거랑 알맞는구나. 너 같은 거 우리 집 식구로 들일 생각 없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고 내 의사 아들 옆에서 떨어져.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옆에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면 너희 집 박살 낼 줄 알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살면서 천박하다는 말도 몸으로 이성을 꼬셨다는 말도 모두 처음 들어봤고 전 그렇게 살지 않았죠. 저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 살아온 것도 없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전 입술을 꽉 깨물고 끝까지 참아냈어요. 감정을 최대한 추스르고 입을 열었죠. 대단한 의사 집안 아들 같아서 제가 이 사람한테 죽어도 만나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내내 찾아와서 애원하고 빌고 빌어서 만난 거예요. 아들이 의사인 것만 알지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리고 미스코리아라고 해서 몸뚱아리로 남자 안 꼬십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몸뚱아리로 남자를 꼬시고 유혹하겠어요? 저는 저 자체로도 빛나는 사람인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마터면 이런 인성 바닥인 집안에 제가 며느리씩이나 될 뻔했지 뭐예요. 봐서 알겠지만 난 이런 인성 갖춘 부모도 싫고 그 부모의 자식인 당신도 싫어. 우리 헤어진 거니까 찾아오거나 매달리지 말아줘.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차려주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게 어디서 감히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입 놀리는 거야? 네가 이렇게 가면 끝일 줄 알았어? 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집안 하시니 반대로 물을게요.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그러세요?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열받아서 그렇게는 못 넘어가겠네요. 단 하나도 걸리지 않을 자신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다 내뱉고 나왔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그가 혹시라도 저를 쫓아나오면 어떻게 매몰차게 보내고 정리를 하지 고민을 했던 제가 바보 같은 순간이었죠. 그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과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맞이하고
전 많이 힘들었어요. 말을 저렇게 했지만 저들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하기에 집과 샵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상담을 하고 있던 중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너 내가 경고했지? 그렇게 가버린다고 끝이 아니라고.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박살낸다고 내가 말했지. 네 윗대가리 사장 나오라 그래. 당장. 그 사장이 전데요. 교양 없이 뭐 하세요? 남의 영업장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 제 가게에서 나가세요. 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쳐들어와서 샵에서 행패를 부리니 난감했습니다. 하필 단골 손님들이 다 있는 시간에 와서 그러셨죠. 내쫓으려는 저와 나가지 않고 난리를 치는 예비 시어머니와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결국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죠. 이 몸뚱아리로 내 의사들 꼬신 불려시야, 어? 너는 여기서 이렇게 돈 벌고 하하호호하고 있을 때야? 넌 망해야 돼. 너 같은 천박한 것들은 망해야 된다고. 이거 놓으세요. 어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 본인 입으로 말하길 의사 사모님식이나 되면서 이렇게 저질스럽게 행동해도 됩니까? 그쪽들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시라고요. 이봐요, 여기 손님들. 이 원장이라는 여자가 순진한 내 의사들 몸뚱이로 꼬셔서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 놓고 예비 시부모에게 쌍욕을 퍼붓고 갔어요. 우리 집은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눈뜨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천박한 더러운 것들을 망해야죠.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저를 모함하기에 전 경찰을 불러 끌어냈고 경찰서에서 그가 찾아왔죠. 적어도 저를 보며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저를 모르는 척 쌩하니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뭐하러 저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이제 안 만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저렇게 몰상식한 여자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날 어머니께 하는 행동 보고 정내미가 떨어져서 만나라 해도 못 만나니까 걱정 마시고 앞으로 저 여자랑 엮이지 마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날 이후 전 이별의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들은 폭언으로 상처받아 힘든 나날을 보냈죠.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확신했던 그는 저와는 다른 마음에 되려 저를 탓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 지금 한 말들 모두 진심이야? 진심이야. 내 어머니한테 두 번 다시 무례하게 굴지 마. 저번엔 내가 너무 당황하게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여자라고 해도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당신 집안이 우리 집보다 뒤처지는 건 사실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나 밀어낸 것도 맞잖아. 내가 집안 수준이 어떤지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자처해서 깔 정도면 수준 안 봐도 뻔하지 뭐. 훌륭하신 내 부모 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부족한 당신 부모나 원망이나 하면서 살아. 내가 너무 늦게 말했네. 우리 아버지 검사야. 과거의 당신? 대화 끝에 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번쩍 차렸죠. 저 집에서 나왔던 그날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려다 참았던 이유가 바로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 때문이었어요. 또 제가 공격을 하면 그도 함께 다칠 게 뻔해서 참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럴 이유도 없었고 더 엮이지 않고 끝내려 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욕된 상황에 참을 이유가 없었죠. 유치하고 치사할 수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저는 곧장 본가로 향했고 그간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혼인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것까지는 아셨지만 이후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은 모르셨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하니 아버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제게 그러셨습니다.
막내야, 이건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애비가 해줘야 하는 일이다. 애가 검사인데 왜 엄한 곳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 그 집안 병원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탈탈 털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이런 꼴로 찾아와서 죄송해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주세요. 제가 듣기론 버는 거에 비해 재산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분명 비리가 있을 거니까 꼭 잡아주세요. 처참하게 만들어주세요. 병원 운영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병원장으로 예비 시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래 원장으로 그가 있었는데 비리와 횡령 등 소문은 파다했죠. 제게도 의사인 동창이 있어서 그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만나는 걸 알고 조심스레 해줬던 말이 있었거든요. 네가 행복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오지랖이라 말하지 않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말하려고 해. 그 병원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곳이야. 내 동기도 거기서 일하다 나왔는데 병원장의 그 아들 원장 둘이서 병원 돈 횡령하고 비자금도 만들기로 유명하다고 의사들의 직원들까지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급여 밀리기도 하고 아무튼 나만 알고 있긴 찝찝해서 말했어. 그래? 오지랖 아니야. 나 걱정해주는 말인데 뭐 고마워. 나도 조심할게. 잘 알아보도록 할게. 동창의 말을 듣고 전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했던 것은 그의 말 때문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곧 따로 나와 개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 예비 시아버지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했고 그가 개원을 할 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말이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 아버지께 부탁을 할 때 수월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서로 들은 말을 전한 거라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서 약간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힘을 빌려 그 병원 조사를 하던 중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소문처럼 비자금을 만들고 병원 돈 횡령에 심지어 의료 약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정황이 나왔죠. 위법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것들 병원에 있는 손만 건드린 게 아니라 약물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이거 무조건 실형 갈 것 같다. 아버지가 사건 맡을 수가 없어서 아끼는 후배한테 부탁했으니 괜찮을 거야. 그리고 지금 아버지랑 경찰서 가서 그것들 얼굴 좀 보자. 전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많이 불안해 보이며 처참해진 그와 그의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그들은 씩씩거렸습니다. 야, 이게 네 짓이야? 네 아버지가 진짜 검사였단 말이야? 너 그럼 나한테 여태 왜 속였어? 너 이거 사기 아니야? 우릴 이렇게 만들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냐?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그딴 말을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여기 지금 다들 뭐하고 있나? 이렇게 날뛰고 욕을 퍼붓는데 가둬버려야지. 저러다 갑자기 튀어와서 사고라도 나면 다들 책임질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 즉시 그들은 구치장에 가둬졌고 그 안에서 씩씩거리며 대화를 했죠. 자네는 너무 큰 걸 여럿 이룬 거야. 그걸 똑똑히 새기며 징역살이 하도록 해. 또한 자네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다는 것도 꼭 명심하도록 해. 내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말이 인간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자네처럼 다 큰 성년이 되도록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이 흉내를 살면 이 사단이 나는 거지. 몸만 큰다고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거든. 콩밥 실컷 먹도록 해. 만약 내 딸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니들 가족 이 한국 땅 못 밟게 해줄 테니 각오하고. 바로 그때 고개를 내내 숙이고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하셨죠. 아이고 검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유 그게 검사님이셨군요. 아들 자식 잘못도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마주하고 참 부끄럽네요. 아들 자식을 잘못 둔 게 아니라 아들놈도 제정신 아니고 자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아들 탓만 할 게 아니지. 이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똑같은 수준인 건데
그리고 자네 얼굴 보고 말하려 했는데 곧 또 조사 추가로 받을 거야. 그간 판검사 변호사들한테 뇌물 먹이고 무모한 일들이 있지. 그것도 수면에 올렸거든. 사람 되라고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잘 받게. 귀한 아들이랑 사이좋게 콩밥 잘 나눠 먹고. 예비 시아버지는 판검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뇌물 먹이며 안 한 짓이 없으셨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던 아버진 마지막 선물로 팡 터트리셨죠. 저희 아버지는 애초에 예비 시아버지를 취급조차 해주지 않으셨고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예비 시아버지는 늘 매달리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 조금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두 집안은 그야말로 지독한 악연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고 저희는 돌아왔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막내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간 고생 많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은 힘이 있어서 우리 막내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쁘구나. 남들은 여자는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 결국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능력이 있어야 자신도 가족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 중 가장 큰 게 바로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였다. 그래야 우리들이 먼저 떠나도 너희들끼리 편히 살 것이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어릴 땐 너무 독하셔서 미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성공한 전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이번 일로 더욱 끈끈해졌고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이후 저는 제 일을 하는 것에 열중하며 살았고요. 그들은 죗값을 치르며 콩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뷰티샵이라 거의 항상 여자 손님만 오는데 신기하게도 남자 손님이 오신 거예요. 교사라고 하던 그와 대화도 잘 이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을 가꿀 줄 아는 남자라는 것에 눈길이 갔고요. 큰일 치른 지 얼마 지났다고 새로운 남성이 마음에 들까 싶어 스스로 웃기도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흘러가나요?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확실한 느낌이 와서 전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숍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만나게 됐죠. 그의 다정함과 따뜻함에 반했던 전 연애를 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전 그런 그와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일을 솔직하게 모두 고백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할 말이 있어. 사실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했어.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대단한 의사 집안에 천박한 것이 왔다고 몸뚱아리로 의사 아들 꼬셨다고 막말을 퍼붓더라고. 정리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이후에 우리 숍까지 찾아와서 난동 피우고 결국 우리 아버지 도움받아서 위법 행위한 것들에 대해 죗값 치르게 해줬어. 파혼도 보통 파혼이 아니고 이렇게 지독한 결말인데 이런 나와도 결혼해줄 수 있어? 역시 멋있어. 당신은 가녀리고 참 고운데 내면은 강단 있고 단단해서 내가 참 좋아하는 거야. 난 당신이랑 만날 때부터 결혼할 생각으로 만났는데 더 말이 필요해. 어려운 얘기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모든 걸 시원하게 고백해도 저를 감싸주고 멋있다 해주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어요. 출산 후에 예전 미스코리아 때처럼 빼어난 외모와 몸매는 사그라지고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쁘다는 말을 해주는 남편입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요즘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누구든 제 짝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동반자이자 제 짝을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 나이쯤 되니 세상을 보는 시선도 더 달라지고 자식도 낳고 키우다 보니 아버지의 독한 마음이 이해가 완벽하게 됩니다. 한 부분에서만 유독 엄격하셨던 아버지도 손주들 앞에서는 재롱을 부리는 할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제게 큰 상처를 줬던 그들의 소식은 안 듣고 싶어도 가끔 의사 동창을 통해 들리곤 하는데요. 지금은 지방 동네에 내려가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의료사고인지 환자들 컴플레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한 달이 넘도록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고 부잣집이라고 내세우던 그들의 한순간에 폭삭 망했다는 게 솔직히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도 하고 원망도 미움도 사라진 지 오래라 그런지 이제는 그만 사람답게 좀 멀쩡히 살기를 바라기도 해요. 전 앞으로도 저희 가정을 잘 지켜가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태어날 공주님까지 포함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30대 후반의 핸드메이드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나름 입소문이 나서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어요. 물론 저의 본업은 아니지만요. 어머니께선 언니나 남동생처럼 회사 일을 배워보기를 원하셨지만 전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주구장창 보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선 차라리 공방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건물의 한쪽을 내어주셨고 전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공방 내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꾸몄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남편은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로 저의 공방을 책임져 주었죠. 당시 전 인테리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평범함을 거부한 채 독특함을 추구하던 답 없는 공방 주인이었고 남편은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답니다. 당연히 실랑이가 생기고 저는 왜 안 되냐고 따지고 남편은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답답해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보살이나 다름 없었지 않나 싶어요. 진상 고객을 끝까지 참아주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남편과 전 그 이후에도 의외의 장소에서 자주 부딪히게 됐답니다. 핸드메이드 관련 이벤트와 마켓에서 말이죠. 자꾸 보면 정든다고 그렇게 마주치다 보니 같이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유명 전시회도 가고 멀리 바람도 쐬러 다녀오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물론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주 기를 쓰고 말리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전처와의 사이에 1살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그 사실을 숨긴 적도 없거니와 데이트를 할 때 아이랑 함께 만났거든요. 물론 친정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기도 했고 저와 아이가 잘 지내다 보니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셨고 결국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지금은 저보다도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날 정도랍니다. 시댁은 제가 너무 어린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싹싹하고 아이와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나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동서가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에겐 2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동서였죠. 동서는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명품 사랑해요 라고 붙여둔 사람처럼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휘감고 있더라고요. 그 흔한 머리핀까지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조잡해서 명품을 이렇게 두르고도 없어 보일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힐끔 보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도 첫 인사 자리인데 싶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주봤죠. 그날은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 전 솔직하게 남편에게 동서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고백을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되도록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야? 동서한테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어? 내 동생이 대리일 사위로 들어간 건 알고 있지? 사돈이
아버지 공장의 제일 큰 고객이기도 해서 좀 성격이 유별나도 가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거든. 남편은 제 성격에 부딪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라며 당부했죠. 전 말로는 대답을 했지만 만약 저한테 이상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윗사람이잖아요. 제가 실수한 것을 알려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나름 결의를 불태우는데 문제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사전에 커플 시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죠. 전 반지가 공방 일을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애당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쉬워하셨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지만 전 처음이니 그래도 반지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시계도 의미가 있어서 좋다고 웃으며 말하자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전 평소 자주 가는 매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물론 직원들에게는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당부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잘 어울릴 만한 시계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여유롭게 이것저것 손목에 올려보며 기다리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동서가 등장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다양한 명품으로 덕지덕지 꾸며서는 말이죠. 손에 화려한 반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데 무겁지 않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오늘 예물하러 오셨나 봐요. 하긴 여기 보석들이 예쁘긴 하죠. 그런데 형님한테 어울릴 만한 것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형님이 감당하기엔 가격대가 높을 텐데 말이죠. 보석엔 관심이 없어서요. 시계에 보석 화려하게 박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디자인이 잘 빠진 걸 보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원인데 아주버님께서 반지도 안 주신다고 해요? 너무하시다. 아무리 초라해도 반지는 주셔야지. 그러지 말고 형님 마음에 드시는 반지 있으면 골라보세요. 제가 결혼 선물로 하나 정도는 가볍게 사드릴게요. 아니다. 형님은 이런 보석들 본 적 없으실 텐데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걸로 하세요. 말은 고맙지만 반지는 필요 없어서요. 일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 보자. 이 반지 어떠세요? 전 분명 거절의 의사를 보였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반지를 하나 고르더니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커다란 보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결혼식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동서는 저를 보면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일부러 저런 반지를 권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짜증이 올라왔지만 남편의 당부도 있고 이 상황에서 동서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 웃으며 다시 반지를 거절했답니다. 형님, 자꾸 거절하는 것도 무례한 일이죠. 보석 큰 것이라도 하나 챙겨보라고 권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힘드세요, 그게? 글쎄요, 동서. 난 반지가 전혀 고맙지 않아서 나한텐 필요 없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동서가 하지 그래요. 동서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반지랑 같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요. 졸부 느낌도 나고. 뭐라고요? 졸부? 형님, 지금 저한테 졸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전 고급스러운 느낌 난다고. 동서는 졸부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전 천연덕스럽게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며 다른 말로 포장을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희 얘기를 들은 모양인지 다들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일렬에서 구경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께서도 시선을 돌리시며 헛기침을 하셨죠. 이 모든 것들 때문인지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같은 붉은색으로 삽시간에 변했습니다. 동서는 서둘러 잘 골라보라고 말하곤 다른 쪽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선 낮은 목소리로 굳이 건드려 좋을 것 없는데 왜 짓궂게 그러냐고 훌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으신 것이 내심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는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시는 시계로 하겠다고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동서한테는 무척이나 뼈아픈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집이 어수선하더군요. 저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분가를 하자고 했지만 아직 서툰 것이 많은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시어머니 손맛도 배우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친정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며 의외로 적극 지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쓰던 2층을 부부 침실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아내 가구까지 완벽하게 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골랐던 가구들이 밖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한 적도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한눈에 전 이 가구들이 이탈리아 유명 가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친정 어머니의 최애 브랜드로 저희 집 안방도 이 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도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곧 해결됐어요. 동서가 웃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어머, 형님 벌써 오셨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오세요? 못해도 유럽은 다녀오셔야 신혼여행인데 제가 다 아깝네요. 저나 그이나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리를 길게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서? 형님 신혼방을 봤는데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디자인도 구리고 색감도 엉망이고 무슨 거지들이 사는 방 같게 제가 동서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동서의 말에 혈압이 바로 오르더라고요. 한번 해보자는 의미인가 싶기도 했고요.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면서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가구며 남편과 제가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동선 막무가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유치하고 산티가 줄줄 흐르는 것으로 가구를 정할 수 있느냐고 하더니만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주버님 너무하신다. 본인은 한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자한테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 형님은 처음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해치우고 만드는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신혼여행도 그래. 이때 아니면 두 분이 언제 해외여행을 가보실 수 있다고?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더러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있어요? 왜 말하지도 않은 걸 오지랖 떨면서 나서세요? 제 말에 동서가 잠시 흠칫 몸을 떨더니 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노려봤죠. 아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동서의 말에 다 따르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전 절대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눈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동서가 피식 웃으면서 눈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나섰다니 괜히 욕만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그래도 자신이 선물을 했으니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당연히 동서가 준 가구가 고급인 건 알고 있었죠.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동서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서가 주는 것을 받으면 뭔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준 것도 아닌데 그걸 넙죽 받기가 애매하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선 초조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동서가 언제든 공장의 주문 수량을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그 공포감에 두 사람이 이미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동서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우리 방만 가구를 바꾸는 것이 눈치가 보였는데 동서 덕분에 시부모님 방 가구를 바꿀 기회가 생겼네요.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동서가 먼저 나서주다니 정말 너무 고마워요. 형님,
제 말이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형님네 방 가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 왜 딴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방은 이미 신혼방으로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순 없잖아요. 번거롭기만 하고 그러니까 동서가 큰맘 먹고 시부모님 방을 바꿔줬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 말에 동서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싶었는지 입을 달싹거리다 휑하니 가버렸죠. 무슨 대여섯 정도 되는 아이가 화가 나면 쿵쾅거리며 걷듯이 소리를 내며 가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 전 사람을 시켜 시부모님 방을 새롭게 꾸몄답니다. 물론 그런 제 행동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셨지만요. 동서와의 신경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시비였죠. 그러다 전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조부모님 제사라 집에서 한창 제사 준비로 바쁜 날이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시어머니께서 그럴 리 없는데 식용유가 떨어졌다고 하셔서 급하게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는 동서가 보였죠. 어찌나 큰 소리로 웃으며 얘기를 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힐끗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제 귀에도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전 숨죽이고 동서의 대화에 신경을 쏟았어요.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궁금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할지 말이죠. 형님이라고 나이도 어린 것이 눈 똑바로 뜨고 덤비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이걸 어떻게 자근자근 밟아주지? 입고 다니는 꼴을 봐선 이전 형님처럼 개털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할 말 다 하는 거 있지? 주지혜. 안 그래도 자꾸 눈에 거슬리면 이전 형님한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싶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 괜찮아. 내가 꾸민 거 알면 뭐. 이미 이혼했고 각자 갈 길 갔잖아. 그럼. 들었지. 원래 좀 이상했잖아. 내가 뭐라 말만 하면 겁을 잔뜩 먹어선. 내가 뭘? 이전 형님이 잘못한 거지. 안 그래도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입덧이 무슨 소리야. 감히 내 앞에서 입덧을 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야. 그래. 그래. 잠깐이지만 전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어가는데 등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칼이 쭈뼛하고 서는 기분이었죠. 결혼 전에 데이트하면서 남편에게 이혼한 이유를 그렇게 물었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전 통화 처음에 밟아주겠다는 등 이전 형님에게 했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한창 제사 음식 준비 중이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안색이 확 달라졌다며 걱정을 하셨죠. 전 차마 방금 들었던 얘기를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제대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벨이 울리며 동서가 들어왔죠. 동서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을 빙 둘러보더니 몇 개 음식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음식이 저번보다 간이 좋다며 집에 갈 때 조금씩 가져가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엿들었던 전화를 떠올리며 아랫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짝 녹음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형님은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그런가? 음식 배운다고 정신이 좀 없어서요. 동서도 어서 와서 좀 거들어요. 제가요? 저 집에서도 손에 물 묻혀본 적 없어요. 집안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 두고 제가 나서서 하는 건 좀 아니죠. 안 그래요? 그건 동선의 집이고 여기선 아니잖아요. 여기라도 다를까? 어머니 계시고 형님 계신데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오늘 네일 케어를 받아서요.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보통 네일이 아니거든요. 네일 케어야 샵 가서 받는 건 다 똑같죠. 동서는 특별한가 봐요? 당연하죠. 아직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신상 디자인이라고요. 이걸 하려고 얼마나 돈을 들여 예약을 했는데.
연예인들 손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에서 했다고요. 이런 고운 손에 음식 기름이나 양념 따위 묻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형님이 좀 수고하세요. 어머, 그런데 형님, 그 앞치마 너무 잘 어울린다. 평생을 딱 그 패션으로 살 사람처럼 너무 찰떡이시네요. 동서는 기분 나쁜 웃음을 크게 지으며 승리자처럼 고개를 쳐들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따라 나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알 때까지 참자고 중얼거리며 가만히 주먹만 3개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잘 참았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쓸어 내리셨어요. 전 시어머니께 저렇게 방자하게 굴고 있는데 왜 참으시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 공장 얘기를 꺼내시며 최근 몇 년간 공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지금까지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이유가 다 동선의 집안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낸다고요. 동선의 집안에서 나몰라라 하는 순간 공장은 당장이라도 돌아가는 기계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숨마저 내쉬셨죠. 동선의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업체가 70%가 넘는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곳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 흡수되기도 하고 폐업 절차를 밟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까지 왔어. 우리처럼 작은 기업들은 버티기가 어려웠잖아. 요 몇 년간. 얘기를 하시면서도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이런 상황 때문인지 동서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시려고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실 정도라고 했죠. 전 속상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조부모님 제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제사 내내 동선 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경건하게 제사를 치르는 가족들을 비웃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껌을 씹는 소리는 옵션이었고요. 남편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가며 동서가 있는 방향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서방님께선 가족들 분위기에 위축되셨는지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서방님께서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동서를 재촉했습니다. 당연히 동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야 하느냐며 서방님께 따지듯 말했고요. 서방님은 사색이 되다 못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서방님보다 더 불편하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 시부모님들의 안색이 점점 더 나빠지셨죠. 반복되는 재촉에도 동서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고는 서방님께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가족여행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 동서에게 이미 일본 온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죠. 저한테 말도 없이 지금 가족여행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가족여행은 그렇게 갔다고 하던데요. 동서는 사돈 어른들과 함께 갔다고 들어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이전엔 그렇게 했지만 이번부터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하세요, 감히? 전 동서의 마지막 말인 감이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 싶었죠. 동서는 제가 말이 없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네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많고 이 집에서 며느리로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하고 상의는 하셨어야죠. 아직 배울 건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고작 일본 온천이요?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요? 온천이야 한국에도 많아요. 굳이 그것 때문에 일본 간다니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딜 가든 같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로 멀리 가요? 동서가 북유럽으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다를 바 없잖아요. 형님, 지금 어디를 비교하세요? 제가 가자고 하는 곳은 프레딧한 공간이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서, 프레딧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라고 해야죠. 전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억지로 섞어 쓰는 동서를 보면서 틀린 부분을 정정해 줬어요. 침묵이 흐르더군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동서가 분명 꼬투리를 잡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동서는 허둥거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문자로 가족여행은 일본으로 계획을 세웠으니 함께 갈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달라고 남겼죠.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가 가족여행에 함께 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친정 식구들과 자주 가던 류칸에 예약을 걸었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곳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방은 아이와 지내기는 조금 불안해서 한 단계 낮은 곳으로 결정했어요. 다다미 구조가 아이가 돌아다니기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것저것 여행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기네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황했죠. 다행스럽게도 같은 급의 방이 남아있어 급하게 추가 예약까지 하고 비행기는 동서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여행 당일 공항에 모인 가족들은 다들 동서의 눈치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습관 같은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아이도 제 품에 안겨서 동서를 힐끔거렸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 수속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저희와 같은 이코노미를 타는데 동서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먼저 비행기를 예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서방님은 버려두고 자신만 비즈니스를 탈 생각을 하는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동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곧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시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여기 자리 너무 좋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그 편안한 얼굴을 보며 저는 동서 혼자서 비즈니스 가는 것이 여기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동서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최고급 방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잘 수 있느냐며 소란을 피웠거든요. 저는 방 구조가 지금이 좋아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했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아니, 돈이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하던가요. 그랬으면 제일 좋은 방에서 쉴 수 있었잖아요. 여행 첫날부터 이게 뭐예요, 형님? 아니, 없이 살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는 것 정도야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망설여지던가요? 저한테 없는 소리 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구질구질한 곳을 방이라고 내밀어요? 말 조심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른다고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 일본 내에서도 제일로 쳐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소란 피울 만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봤자 료칸이잖아요. 괜히 말 돌리지 마시라고요. 당장 제일 고급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난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원하면 동서가 직접 얘기해요. 전 멀쩡한 숙소를 헐뜯으며 스트레스를 주는 동서를 도저히 상대할 수 없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시부모님을 안으로 모셨어요. 얼마 후 동서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보였지만 전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했죠. 소란스러움에 안주인까지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곧 동서는 서방님과 함께 다른 숙소로 가겠다고 말하며 서방님께 가방 똑바로 들라는 소리까지 하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죠. 안주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행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개구로 맞이할 수는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내보내주어서 고맙다고 했죠. 안주인은 시집 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이곳을 찾아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남편은 안주인과 잘 아는 사이냐고 신기한 듯 물었지만 전 그저 웃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숙소가 달라지니 동서를 만날 일이 잘 없더군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남은 저희 가족들은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면서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답니다. 동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냐는 생각으로 전 동서를 잊으려고 했죠.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숙소로 찾아와선 자신이 최고급 가게를 예약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기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자고 하니 다들 어리둥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동서가 데리고 간 곳은 확실히 최고급 레스토랑이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셰프가 이탈리아의 5성급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죠. 저도 몇 번 과거에 왔었는데 음식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자주 올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 가격만큼의 맛은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동서는 이런 곳을 예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며 공치사로 시작하더니 자신이 알아서 음식을 주문했으니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곧 음식이 나오고 나름 시그니처 메뉴들만 주문을 했는지 먹어본 적이 있는 것들이 나오더군요.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챙기는 것은 물론 낯설어하는 시부모님도 챙겨드렸습니다. 형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 봐요. 엄청 능숙하세요. 딱 서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일을 해봤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경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능숙하게 보이나 보죠. 에이, 손놀림이 경험 정도가 아닌데요. 아니다. 시중 많이 들어봐서 그런가? 형님 학창시절 친구들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찐따 아니었어요? 시중이 몸에 아주 배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선 그런 학생이 전혀 없었는데 동서는 있었나 봐요. 우리는 공부하기 바빠서 그런 유치한 장난을 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기끼리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그런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죠. 동서는 있었나 봐요. 어느 쪽이었어요, 동서는? 시키는 쪽? 아니면 심부름하는 쪽? 전 동서의 비아냥거림에 참지 못하고 결국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동서는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저를 노려봤죠. 살벌해진 분위기에 죽어나가는 것은 다른 식구들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기엔 동서가 선을 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메인 음식이 들어오고 나서 동서의 행동은 진짜 제대로 한 방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메인이 해산물만 있더라고요. 난감했죠. 좀처럼 음식에 손을 못 대고 있자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왜 안 드세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음식은 형님 드셔볼 일이 없으셔서 힘드시죠?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말고 들어요. 말 잘하셨네요, 형님. 사실 제가 그때도 묻고 싶었는데 진짜 알레르기 맞아요? 그냥 못 먹어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 몸이 놀라서 반응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형님이 그런 걸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수 씨, 말씀이 과하시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여보, 잠깐만요. 동서는 참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산물을 먹지 못할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알레르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게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울컥한 남편이 나서는 것을 막아선 전 다소 공격적인 어투로 동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큰 소리를 내면서 수저를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이 누구 덕분인데 큰 소리를 내느냐고 했죠. 전 동서가 준비한 것은 알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주문한 것이 저를 골탕 먹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 동서에게 숙소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동서는 전곡을 찔린 것인지 잠시 주춤하더니 자신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고 소리를 높였죠. 전 아니라면 미안하다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는 괜히 다른 가족들 식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동서는 입술을 깨물고는 자신은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숙소로 가서 좀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전 어른들 앞에서 나쁜 모습을 보였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망설이시다가 아무리 동서가 날뛰어도 시아버지 생각해서 참으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좀 참으면. 참기는 뭘 참아. 그래도 할 만큼 했고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됐다. 공장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공장 식구들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아주 시어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시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빨리 숙소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셨어요.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한 가족들은 다음 날 동서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헛웃음을 지어야만 했죠. 그날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시아버지께서는 공장을 조금씩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셨어요. 직원들 생일이며 직원들 가족까지 챙겨주시던 시아버지다 보니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곁에서 그런 시아버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되도록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어깨가 처진 시부모님 뒷모습을 보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전 남동생에게 넌지시 시부모님 공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동생은 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공장이 내실이 튼튼하고 제품이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자꾸 다른 곳에서 방해를 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더군요. 본능적으로 그 방해하는 곳이 동선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충분히 거래처를 뚫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거래를 맡고 있는 그 방해물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죠. 전 우리 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또 당부를 했답니다. 남동생이 공격적으로 나서준 덕분인지 동서를 한동안은 보기 힘들었어요. 서방님 말씀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고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서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아이가 생긴 것이죠. 원래는 첫째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였는데 첫째도 저를 진짜 엄마로 알고 자라는 중이라 너무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유대감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둘째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친정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댁에서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미운 3살이라고 사고치기 바쁜 우리 첫째도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엄청 좋아했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기뻐한 사람 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단짝이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친구가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마사지 샵도 자주 다녔는데 결혼 이후엔 시간 내기 힘들어서 나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방을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제 본업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친정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친정 어머니께선 뷰티 관련 일을 하셨는데 건물 하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뷰티에 관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층층이 샵을 넣어둔 매장을 여러 지점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중 한 곳이 강남에 있었는데 그곳은 특별히 고급화 전략으로 만든 곳이라 회원권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답니다. 친정 어머니께선 저더러 틈나는 대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라고 하셔서 내키진 않지만 대학생 때부터 부지런히 다녔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죠.
전 어차피 볼 일도 있고 해서 친구와 함께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나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층별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드디어 마사지 샵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동서와 딱 마주치게 됐어요. 동서는 저를 보고는 엄청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서가 여길 다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친구는 누구냐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 형님을 여기서 뵙네요. 형님하고는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곳에서 뵙게 되다니 의외라고나 할까? 형님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건 아니죠? 마사지샵에 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마사지 받으러 왔죠. 그러는 동서는 이 시간에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 있을 시간일 텐데. 저희 회사야 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곳인데요, 뭘. 그런데 여기 지금 마사지 받으러 오셨다고요? 형님이요? 동서는 충격적이란 얼굴로 저를 보고는 곁에 친구에게 눈길을 주었죠. 친구는 제게 귓속말로 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고 재수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전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아가며 동서에게 마사지 받으러 왔으면 잘하고 가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저 들으라는 식으로 엄청 크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니저, 여기 회원제라고 해서 왔더니만 관리가 엉망인데? 개나 소나 다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이 여기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 동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말 조심 좀 하지 그래요? 제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회원권 비싸게 끊고 여길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대접 받으면 좋겠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 혹시 무료 쿠폰 있어서 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면 친구분이 여기 회원이라 그냥 체험 삼아 오신 건가요? 어느 쪽이든 격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매니저, 여기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값도 못하는 것 같네. 이봐요, 말이면 다 안 줄 알아요? 지금 당신이 어떤 실수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여기까지 나왔다고 말하며 매니저에게 이런 고급 마사지 샵에서 무료 쿠폰이나 뿌릴 줄은 몰랐다고 투덜거렸죠.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미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아가씨, 아니다.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죠. 사모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고 오시지. 왜 그냥 오셨어요? 섭섭하게. 이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새로 지점을 내는데 이 대표님께서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다음에 여유 있으실 때 연락드리려고 했죠. 사모님 소식은 들었어요. 회장님이 아이를 가졌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신 초기인데 힘든 건 없으시고요. 나오신 김에 다리 마사지 좀 받고 가세요. 아우, 피부는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대, 속상하게. 이 대표님은 제가 처음 어머니 일을 대신할 때부터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제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이셨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 대표님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아가씨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저를 조카 보듯 보셨던 분이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대표님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동서에게 큰 충격이 됐죠. 힐끗 쳐다보니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더라고요. 상냥하게 저를 맞이해주던 이 대표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동서를 보더니 제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요? 우리 매장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모님, 제가 아주 강남에 발도 못 붙일 정도로 영구 제명시켜버릴까요? 다른 지점도 사모님 말씀 하나면 바로 그러겠다고 할 텐데 말이죠. 형님, 이게 지금 무슨 형님 아니죠? 이런 대단하신 분이랑 형님이 알고 지낼 주제가 아니잖아요. 형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동서, 상황 판단이 아직 안 되나 봐. 대표님 얘기 못 들었어?
이 손님 끌어내. 내가 손님이라고 다 같은 손님 아니라고 말했지. 당장 사람 불러. 매장 분위기 흐리게 뭐 하는 거야? 동사는 제 손을 붙들고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죠. 곧 사람들이 올라와 동서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는 도중에도 동서는 저를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마사지를 마치고 집으로 왔더니 동서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다른 가족들까지도 집에 다 들어와 있는 모습에 전 속으로 혀를 찼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동서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가족들을 다 속이고 뒤로 딴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 그런 동서를 무시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몇 가지를 챙겨 나왔죠. 전 가족들에게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정도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전 가족들에게 그래봤자 다 부모님 재산이지 제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망측하게 식구들 속이고 들어오다니 어머니 가만히 두고 보실 건 아니죠? 우리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무슨 큰 문제라고. 그네 말대로 그 재산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아버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를 속였잖아요. 어떻게 그걸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그런 동서는 뭐가 얼마나 떳떳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서 동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얘기해 볼까요? 동서는 제 말에 잠깐 멈칫하긴 했지만 곧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했죠. 전 숨겨놨던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친모에게 동서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 말이죠. 임신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겁을 주고 괴롭히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서도 친모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그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넘겨준 자료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아이의 친모는 동서의 괴롭힘에 결국에는 정신을 놓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처음 알았는지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동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꾸며낸 것들이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시던 서방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에 잠들어 있던 아이가 놀래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답니다. 동서는 감히 자신을 때렸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서방님께서는 침착한 얼굴로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동서의 집안에서 노예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동서는 다들 미쳤다고 외치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남동생의 도움으로 충분히 자립할 여건이 만들어진 시아버지의 공장은 더 이상 동서가 겁을 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 것인지 서방님께선 동서를 질질 끌고는 밖으로 내보냈고 저희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한 차례 폭풍은 꽤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동서가 맞았다는 소식에 동선의 집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하지만 서방님도 그동안 놀고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동서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정황을 내밀며 위자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이나 하자고 하셨어요. 저야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그런 자료를 이혼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고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서방님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저 2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셔서 더 이상은 길게 얘기하지 못했죠. 동서와의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겁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강남에 발 붙이기 힘들도록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비열하다는 등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있는데 저야 당연히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혼까지 한 마당에 동서라고 부를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여전히 시댁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저께 서방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법으로 된 통 한 방 먹여야겠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얼씬도 하지 못하겠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